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섬세하고도 복잡한 기술, 바로 집단 정신치료를 연마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 훈련 방식인 훈련 집단에 대해서요. 이후경 박사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성정의 그 속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훈련이 왜 그냥 책으로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까? 또 어떤 과정을 거치나? 참여하는 전문가들한테는 어떨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주는지, 네,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단련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우선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집단 정신치료 전문가가 되려면 왜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체험 중심의 훈련이 꼭 필요할까요? 그냥 이론 배우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집단 정신치료라는 게 단순히 여러 사람을 그냥 한 공간에 모아두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집단 과정, 그러니까 집단 전체가 움직이는 그 힘, 역동이라고 하죠. 그거랑 또 개인의 내면을 다루는 정신치료, 정신역동이나 치료 요인 같은 거요. 이 두 가지 복잡한 축을 동시에 이해하고 또 능숙하게 다뤄야 합니다. 근데 이론 교육만으로는 이 미묘한 감각을 익히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실제 환자 입장에서 집단을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또 리더, 치료자로서 집단을 이끌어 보는 경험, 이게 꼭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훈련 집단 참여하고 또 전문가에게 맞는 지도 감독,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 집단이라. 말씀을 듣고 보니 약간 비행 시뮬레이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 비행 전에 조종사들이 모의 비행을 하듯이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 직접 환자 역할을 하면서 그 집단 경험의 파고를 느껴본다는 거군요. 그래서 수련생들은요, 첫째로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집단 역동이죠. 또 무엇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치료 요인들을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론이 살아 숨쉬는 경험이 되는 거죠. 둘째로는 다양한 이론이나 기법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 감을 잡게 되고요. 셋째,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도 감독은 조금 더 개별적인 과정인데요. 경험 많은 공인된 전문가에게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코칭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배경 지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미국 집단 정신치료학회의 초창기 모습이요. 처음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중심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 요구에 따라서 심리학자나 사회사업가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이요. 이게 훈련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잖아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운동이 일어나고 또 소위 만남 집단, 엔카운터 그룹이라고 하죠. 이런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 활동이 막 유행하면서 집단 형식의 어떤 도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집단 치료 영역에 뛰어들었고 이론이나 기법도 아주 풍부해졌죠. 결정적으로 1970년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사회사업가가 학회장이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공식화되죠. 의사가 아닌 분이 학회장이 된 게 그때가 처음이었군요. 네네. 이게 곧 그럼 도대체 누가 자격 있는 집단 치료자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고요. 체계적인 훈련 기준과 자격 요건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석사 학위 이상, 관련 교육 12시간 이수, 또 300시간 이상의 집단 치료 경험, 그리고 75시간 이상의 지도 감독,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국하고 비슷하게 흘러갔을지 아니면 우리만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한국 역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심축이 병원 입원에서 지역사회로, 또 단순 치료에서 재활과 예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했죠. 전국의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 같은 곳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이 커졌고요.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같은 집단 접근법이 아주 활발하게 도입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60, 70년대 지역사회 운동하고 상당히 유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보면 현장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은 꽤 많이 운영이 되는데 정작 전문가 훈련, 특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훈련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과 훈련 사이에 간극이 좀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이우경 박사 등이 2000년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많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고 특히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집단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미국과는 좀 다른 상황이군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전공의 수련 필수 항목에 집단 치료 교육이랑 실습, 심지어 훈련 집단 참여 경험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과 의사분들이 집단 치료 영역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자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 현실에 맞는 훈련 모델을 개발하신 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제약이라든지 지도 감독 부족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겠네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의 모델인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현장 전문가들이 이론과 실기를 좀 압축적으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델입니다. 보통 주 1회, 토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총 9회에서 한 12회 정도로 진행되는 폐쇄 집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진 멤버가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같이 가는 거죠. 인원은 한 6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요. 리더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맡습니다. 한 세션은 약 3시간 정도인데 이걸 반으로 딱 나누어서요. 전반부 90분은 참가자들이 직접 환자 역할을 하면서 집단 과정을 겪는 경험 집단 시간이고요. 그리고 후반부 90분은 방금 경험했던 걸 토대로 리더의 지도 아래서 토론하고 분석하고 배우는 사후 토론. 그러니까 교육 및 지도 감독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오, 경험하고 분석을 바로 그냥 이어서 하는 구조네요.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한 직후에 바로 좀 차갑게 복귀하고 의미를 찾는 방식이라니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긴 정규 훈련 과정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2년, 3년씩 매주 훈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 워크숍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기 집중 프로그램 형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수련생들이 직접 환자의 자리에 앉아서 집단이라는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경험, 이건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개발한 이 한국형 모델,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원칙들을 중요하게 세웠을까요? 그냥 모여서 경험하고 토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몇 가지 중요한 운영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단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만남 집단 성격, 아니면 T집단 혹은 치료 집단의 성격을 좀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적용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특정 이론이나 기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셋째는 집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초기, 갈등기, 잡업기 이런 단계에 맞춰서 참가자들의 자발성이나 창조성을 끌어내는 리더십과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넷째, 리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수평적인 공동작업을 지향합니다. 다섯째는 밖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분석하기보다는 직접 뛰어들어서 체험하는 것, 또 머리로 분석하기보다 가슴으로 깨닫는 것,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배우고 성장하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치료보다는 배움과 성장. 네. 여섯째는 과거 이야기보다는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대인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곱째,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개방은 스스로 책임지되 너무 과도하거나 집단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매회 제공되는 요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칙들을 쭉 들어보니까 참가자들이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깊게 성찰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이네요. 그럼 실제로 이 훈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을까요? 그 치료 요인 분석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치료 요인이라는 건 집단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들을 말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치료 요인은 좀 놀랍게도 대인관계 학습이었습니다.
대인관계 학습이요. 그게 왜 놀라우신가요? 이게 왜 좀 놀랐냐면요. 집단 치료의 대가인 얄롬이라는 분이 주로 신경증이나 성격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집단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던 게 바로 이 대인관계 학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 집단은 비교적 단기였고 또 참여자들은 이미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비치고 영향을 주는가 이걸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피드백 과정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문가일수록 이런 근본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가 더 필요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결과죠. 전문가들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배우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 다음으로는 실정적 인자가 2위였고 보편성하고 집단 응집력 이것도 꽤 높게 나왔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존적 인자는 뭐 삶의 의미라든지 죽음, 자유, 고독 같은 인간 존재의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얻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게 높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자기 성찰이나 수양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문화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보편성, 그러니까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과 유대감이죠. 그리고 집단 응집력, 즉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매력이 높았던 건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동질감이 바탕이 됐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험과 토론을 바로 연결하는 구조, 또 9주에서 12주라는 명확한 시간 제한이 오히려 참여 동기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제공된 그 요약지가 서로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했을 겁니다. 특히 이 집단 응집력이라는 건요. 개인 상담에서의 치료 동맹과 같은 거라서 집단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참가자들이 동료들보다는 리더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점이에요. 리더를 모델로 삼는다든지 리더의 조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데 이건 훈련 집단이라서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훈련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또 리더는 경험 많은 전문가로서 집단을 이끌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리더를 좀 이상적인 역할 모델로 보고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리더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는지, 자기 개방, 이런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몸소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요, 특히 리더가 회피하지 않고 문제 상황에 직면하되 비난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이걸 긍정적 직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훈련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리더가 무슨 전지전능한 분석가처럼 뒤로 물러서 있기보다는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서로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걸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사회화 기술의 발달 요인도 비교적 중요하게 나왔는데 이건 혹시 참가자들의 연령대나 경력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대학원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다면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참가자들이 주로 수련 과정에 있거나 경력이 아직 많지 않은 전문가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훈련 집단이 어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만약에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섞인 집단이었다면 아마 직종 간의 미묘한 경쟁심이나 역할 갈등 같은 또 다른 역동이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훈련 방식인데 막상 실제로 운영해 보면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독특한 긴장감이나 저항 이런 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또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자기 개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자신의 약점이나 좀 미숙한 모습을 동료들 앞에서 보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이런 모습을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집단 리더가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상사나 스승인 경우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훈련 집단 초기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던지기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거나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일반 치료 집단하고는 좀 다른 점이 훈련 집단 참가자들은 집단 밖에서도 뭐 학회나 직장 같은 데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관계의 복잡성이 집단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리더는 일반 치료 집단과는 조금 다른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방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도록 격려하되 강요하지 않고요. 너무 깊은 트라우마나 민감한 사생활보다는 현재 집단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처럼 비교적 안전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 나눈 이야기는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으로 언급된 것이 희생양 만들기였어요. 집단 내 긴장이나 불만이 리더에게 향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현상은 영국의 정신분석가 비온이라는 분이 말한 기본 가정 집단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비온에 따르면 집단이 좀 과도한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마치 퇴행하듯이 좀 비합리적인 기본 가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의존입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리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실망감과 분노가 리더를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서 리더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아, 리더를요? 네, 또 다른 기본 가정인 투쟁 도피 상태에서는 집단이 외부의 적 혹은 내부의 특정 구성원을 적으로 설정하고 함께 공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불안을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때 특정 구성원이 집단의 불만이나 공격성을 대신 받아내는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집단 전체의 공격 대상이 돼서 스스로 희생양 역할을 떠맡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가 이런 공격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방어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에 집단 전체의 불안과 좌절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기꺼이 수용할 때 역설적으로 집단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주 힘들고 섬세한 과정이죠. 장기 집단에서는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집단 전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야, 권위에 대한 도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리더가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집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집단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들, 예를 들면 습관적인 지각이나 결석,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하위 집단 형성 같은 것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면 특히 좀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열등감이 많은 구성원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가자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좀 교묘하게 숨기거나 방어적으로 나와서 리더가 개입할 만한 명확한 이슈를 잡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점도 언급됐어요.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훈련 집단의 특징적인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취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심리적인 용어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비언어적인 단서나 행동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각을 한다거나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한다거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미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치료 집단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다소 서툴더라도 해석을 시도해보면서 참가자들의 성찰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호작용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집단 밖에서 겪은 일, 가족 문제나 직장 갈등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현재 집단 내 대인관계나 감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연결시켜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 방식에서도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네요.
모든 구성원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거나 통찰이 빠른 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네, 특히 경험 후에 진행되는 그 사후 토론, 즉 집단 지도 감독 시간에서 그런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도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깊고 창조적인 통찰을 끌어내려는 리더의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상대적으로 발언이 적거나 이해 속도가 느린 구성원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뒤처진다고 느낄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또한 훈련 집단에서는 심각한 정신병리보다는 교육적 목표나 전문가로서의 자기 성장과 관련된 주제, 예를 들어 개인적인 목표 설정이라든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 직업적 가치관, 번아웃 대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칙에서도 강조되었던 요약지 활용이 실제 참가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다고 했나요? 네, 요약지는 매 모임이 끝난 뒤에 리더가 그날 다루었던 핵심 내용이나 주요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리더가 어떤 관점에서 개입했는지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음 모임 시작 전에 나눠주는 자료인데요. 참가자들은 이 요약지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미처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과 리더의 분석을 비교해보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번 주제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돕고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집단 전체의 흐름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교육적 도구였던 셈이죠. 네, 논문에는 실제 훈련 집단에서 오갔던 대화의 일부가 사례로 담겨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역동들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몇 장면만 짧게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모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그 세 번째 모임 사례를 보면요. 한 참가자가 솔직히 오늘 모임 오기 싫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용기를 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촉발점이 돼서 집단은 좀 추상적인 주제 토론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서 각자가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관찰만 하고 싶은 마음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리더는 때로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참가자들의 말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의미나 감정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죠. 이를 통해서 집단은 표면적인 대화 아래 흐르는 더 깊은 역동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모임 사례에서는 아까 설명해 주신 희생양 역동하고 변화에 대한 태도가 참 흥미롭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섯 번째 모임에서는 한 참가자가 나는 외부의 영향으로 변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과거 다른 집단 경험에서 동료들의 날카로운 피드백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른 참가자의 경험이 함께 이야기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는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 예를 들어 피해의식을 느끼는지 아니면 오히려 통찰의 기회로 삼는지 혹은 아예 문제 상황 자체를 외면하는지 이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저항, 그리고 동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심리적 방어 기제와 대처 방식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집단 정신치료 역량을 갈고 닦는 아주 특별한 수련장, 훈련 집단에 대해서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직접 환자의 자리에 앉아서 집단이라는 그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항해하고 동료들과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의지하면서 배우는 과정. 이야말로 책상 앞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한국형 모델은 경험과 성찰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요약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실용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훈련 집단 경험은 전문가들에게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현상들을 읽어내는 안목을 길러주고요. 또 무엇이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는지, 즉 치료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하며 다양한 리더십 기술과 개입 전력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민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예를 들면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리더와의 필연적인 긴장 관계, 동료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심 같은 독특한 도전 과제들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때로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집단 역동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것을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내담자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치료자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정신건강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기술, 예를 들면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나 섬세한 협상 기술 같은 것을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론을 배우거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직접 그 상황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는 배움은 과연 얼마나 강력할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런 불편하지만 깊이 있는 방식의 배움 속에 성장의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